베닛의 재산은 연 수입 2,000파운드 정도의 토지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나마도 아들이 없는 탓에 먼 친척이 한정 상속을 받도록 정해져 있었다. 베닛 부인의 재산은 신분상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 베닛이 가진 재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정도는 아니었다. 베닛 부인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었다. 여동생은 메리튼의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석이었다가 나중에 이를 물려받은 필립스라는 사람과 결혼했고, 남동생은 런던에서 잠옷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 메리튼읍은 롱번 마을에서 약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베닛 집안 여자들이 걸어가기에는 적당한 거리였다. 그들은 이모인 필립스 부인을 방문하고 길 건너편에 있는 모자 가게에 들르기 위해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곳을 찾았다. 베닛 집안의 어린 두 딸 키티와 리디아는 특히 자주 들렀다. 그들은 그곳에서 늘 새로운 소문을 전해 들었다. 마침 이웃에 민병대 부대가 도착해 겨울 동안 머물러 있을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젊은 장교들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느 날 아침 키티와 리디아가 장교들 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본 베닛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말하는 걸 들어보니 이 마을에서 가장 어리석은 계집애들이 틀림없구나.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베닛 부인이 발끈했다. 여보, 어이가 없군요. 당신은 어째서 자기 자식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둘 다 아주 똑똑한 애들이에요. 우리 사이에 이 문제만큼은 의견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군. 이 두 아이가 바보 멍청이라는 내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니 말이요. 당신과 완벽하게 일치하길 바랐는데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오. 그때 마침 하인이 제인에게 온 편지 한 통을 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베닛 부인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편지는 네더필드에서 보낸 것이었다. 베닛 부인의 두 눈이 반짝였다. 제인이 눈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안달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제인, 도대체 누구한테서 온 편지냐? 뭐라고 쓰여 있어? 그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제인, 어서 빨리 말 좀 해보려무나. 캐롤라인한테서 온 거예요. 제인이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제인에게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집에는 언니와 나밖에 없어요.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오세요. 오빠와 다른 신사분들은 장교들과 점심을 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만. 네더필드 파크에서 캐롤라인 빅리. 빅리 씨는 밖에서 점심을 한다고? 그거 참 안타깝네. 제인이 편지를 다 읽자 베닛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마차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제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얘야, 아니다. 비가 올 것 같으니 말을 타고 가는 게 좋겠어. 그러면 그 집에서 밤을 지내게 되지 않겠니? 만약 그 사람들이 언니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 게 확실하다면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엘리자베스가 거들었다. 제인은 할 수 없이 말을 타고 갔다. 베닛 부인은 날씨가 나빠지기를 기대하면서 문까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제인이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간절한 바람대로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동생들은 언니를 걱정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기뻐했다. 저녁 내내 비가 내렸다. 제인이 집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건 분명했다. 내 생각이 맞아떨어졌군. 베닛 부인은 밖을 내다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튿날 아침 네더필드의 하인이 엘리자베스에게 보내는 제인의 편지를 들고 왔다. 편지에는 제인이 아프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여보, 만약 제인이 위험한 병에 걸렸다면, 그래서 죽기라도 한다면 말이오. 당신 명령으로 강아지 마냥 빅리씨 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닌 결과라는 걸 당신도 알겠죠? 엘리자베스가 소리내어 편지를 다 읽자 베닛이 말했다. 그 애가 죽기는 왜 죽어요? 감기 같은 병으론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제인을 잘 보살펴 줄 거예요. 걱정이 된 엘리자베스는 언니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차를 사용할 수 없는 데다 말도 탈 줄 몰라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어쩜 그렇게 어리석을까? 이런 지느길을 걸어간단 말이야? 그곳에 도착하면 네 꼴이 말이 아닐 텐데. 베닛 부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언니를 만나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메리튼까지 언니와 같이 가줄게.
엘리자베스는 키티와 리디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세 사람은 함께 출발했다. 메리튼에서 동생들과 헤어진 엘리자베스는 혼자서 들판을 가로지르고 웅덩이를 건너며 부지런히 걸었다. 마침내 그 집 가까이에 이르렀다. 발은 퉁퉁 붓고 신발과 옷은 더러워졌으며 얼굴은 열기 때문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허스트 부인과 캐롤라인이 5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온 자신을 경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였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자베스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빅리와 다시의 태도 역시 정중함 이상의 그 무엇이 감돌았다. 다시는 별로 말이 없었다. 발그레하게 빛이 나는 그녀의 얼굴에 내심 감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제인의 몸은 불덩이 같았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제인에게 꼼짝 말고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지시하고는 약을 갖다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열은 점점 더 올라갔다. 엘리자베스는 오후 3시까지 언니 옆을 지켰다. 그러다 문득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집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신뢰가 될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제이는 동생이 계속 옆에 있어주길 바랐다. 캐롤라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엘리자베스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캐롤라인은 하인을 롱번으로 보내 엘리자베스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옷가지를 가져오게 했다.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는 정찬에 참석했다. 제인은 그때까지도 별 차도가 없었다. 빅리의 누이들은 제인이 여전히 아프다는 말에 안 됐다느니, 독감에 걸리면 괴롭다느니, 자기들도 아픈 게 끔찍하게 싫다느니 하면서 몇 마디 떠들고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그들이 싫었다. 하지만 빅리는 달랐다. 제인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으며 엘리자베스도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신경 써 주었다. 그의 그런 배려 덕분에 그녀는 다른 식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불청객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제인에게 돌아갔다. 캐롤라인은 그녀가 자리를 뜨자마자 흉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태도가 엉망인데다 오만함과 무례함이 섞여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화를 나눌 능력도 없고 멋을 부릴 줄도 모르며 취향이나 미모도 형편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허스트 부인이 덧붙였다. 잘 걷는 거 말고는 칭찬해 줄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아침에 본 그 꼴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정말 미치광이 같더라니까. 정말 그랬어. 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여기 온 것부터가 말이 안 돼. 언니가 아픈데 왜 자기가 들판에 뛰어다녀야 해? 머리꼴은 또 어떻고. 그러게 말이야. 치마까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모습은 정말 볼만했어. 하지만 난 오늘 아침 엘리자베스의 모습이 무척이나 멋져 보이던데. 두 사람의 말을 자른 건 빅리였다. 더러운 스커트는 눈에 띄지도 않았어. 자기 언니가 걱정돼서 달려온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그러더니 다시를 향해 속삭였다. 다시 엘리자베스 눈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더니 오늘 아침에 좀 실망했나? 천만의 말씀, 먼 길을 걸어와서인지 두 눈이 더욱 밝게 빛나더군. 다시의 말에 모두들 잠시 침묵을 지켰다. 허스트 부인이 말을 이었다. 나는 제인 베니스 마음에 들어. 참으로 훌륭한 아가씨야. 그녀가 시집을 잘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하지만 그녀의 부모며 천박한 식구들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 그 아가씨들 이모부가 메리튼에서 변호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맞아. 게다가 삼촌은 런던 상업지역인 치프사이드 근처에서 산다지 아마? 정말 끝내주네. 캐롤라인이 덧붙였다. 자매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만일 치프사이드를 몽땅 채울 만큼 삼촌들이 많다 해도 그 아가씨들의 매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 빅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웬만한 신분의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 다시가 대답했다. 빅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새로 사귄 친구를 계속 놀려댔다. 엘리자베스는 밤새 언니를 간호한 뒤 이튿날 아침 롱번으로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가 방문해서 제인의 상태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받은 베닛 부인은 곧바로 어린 두 딸과 함께 네더필드를 찾았다. 제인을 살펴본 그녀는 딸이 심각한 상태가 아님을 알고서 되도록 천천히 회복하기를 바랐다. 몸이 나으면 네더필드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었다. 제인이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지만 베닛 부인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거의 같은 시각에 도착한 의사 역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베닛 부인은 제인을 친절하게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까지 신세 지는 것에 대해 빅리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빅리는 두 손님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서 여동생에게 손님들을 좀 더 정중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했다. 캐롤라인은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오빠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베닛 부인은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은 대체로 전날과 다름없이 지나갔다. 제인의 몸도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저녁에 엘리자베스는 일행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바느질을 했다. 다시는 동생에게 편지를 쓰는 중이었다. 편지를 다 쓴 다시는 캐롤라인과 엘리자베스에게 음악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했다. 캐롤라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엘리자베스에게 먼저 치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녀가 정중하게 거절하자 하는 수 없이 먼저 피아노 앞에 앉았다. 허스트 부인은 캐롤라인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녀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다시가 자신을 몰래 훔쳐보고 있음을 눈치챘다. 자신이 누군가의 관심 대상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그 누군가가 다시라니. 엘리자베스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믿었기에 혹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건 아닌지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 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에게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캐롤라인이 경쾌한 스코틀랜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다시가 엘리자베스 옆으로 다가가 말했다. 베닛 양,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엘리자베스는 미소만 지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시가 조금 당황해하며 한 번 더 물었다. 그제야 엘리자베스가 입을 열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네라고 대답하길 원하셨겠죠? 제 취향을 경멸하며 그것을 즐기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늘 그런 의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춤을 추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자, 그러니 이제 마음대로 저를 경멸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다시의 행동에 엘리자베스는 잠시 놀랐다. 다시는 지금까지 그 어떤 여자에게도 엘리자베스만큼 마음이 끌려본 적이 없었다. 만약 그녀의 신분이 낮지만 않았더라면 당장 사랑에 빠져버렸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캐롤라인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엘리자베스를 빨리 돌려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제인의 병이 어서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다음 날 엘리자베스와 제인은 의논 끝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그날 중으로 마차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베닛 부인은 화요일 전에는 마차를 보낼 수 없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제인에게 당장 빅리의 마차를 빌리라고 다그쳤다. 빅리는 그녀들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섭섭해했다. 제인에게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거듭 설득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제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성격이었다. 다시에게 그건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는 점점 더 엘리자베스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 앞에만 서면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 애를 써야 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온종일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한 방에 달랑 두 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책만 읽었을 뿐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튿날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집으로 돌아갔다. 베닛 부인은 딸들이 돌아온 것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베닛은 매우 기뻐했다.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없는 동안 집안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베닛이 부인에게 말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데 손님이 한 사람 올 것 같소. 손님이요? 누구 말이에요? 샬럿 루커스 말고 방문할 사람이 또 있나요?
평소에 우리가 먹는 수준 정도라면 그 애한테는 가분할 텐데요.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은 신사에다 낯선 손님이요. 순간 베니 부인의 두 눈이 반짝 빛났다. 신사에 낯선 손님이라고요? 그럼 빅리 씨군요. 제인, 왜 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거야? 맙소사, 어쩌면 좋아. 오늘은 생선 한 토막 없는데. 리디야, 어서 종을 울려. 요리사에게 빨리 얘기해야겠구나. 미안하지만 빅리 씨가 아니오. 내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오. 베닛의 말이 끝나자마자 베닛 부인과 5딸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베닛은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다. 가족들의 호기심을 부추기며 한참을 재미있어 하던 그가 드디어 낯선 손님에 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달 전쯤 편지 한 통을 받았소. 보름 전에 답장을 보냈지. 내 사촌뻘 되는 콜린스 씨가 보낸 편지요. 그는 내가 죽으면 우리 식구들 모두를 이 집에서 내쫓을 수도 있지. 아, 여보! 베닛 부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그 얘기를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싫어요. 그 끔찍한 사람 얘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콜린스와 연관된 문제는 그녀가 절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주제였다. 하지만 그가 보낸 편지 내용을 들어본다면 당신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질 거요. 아저씨께, 아저씨와 제 부친 사이에 있었던 불화 때문에 저는 언제나 걱정을 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뒤로 저는 두 집안의 우애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단지 소원하게 지내는 걸 택하셨던 부친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 그동안 자제해 왔을 뿐입니다. 저는 최근 교회의 목사가 되었으며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의 후원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관대함에 힘입어 소중한 목사 직위를 얻게 되었으니 이곳에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처신하려 합니다. 또한 저는 국교회에서 제정한 의례와 의식을 언제라도 수행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힘 닿는 데까지 모든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우호적인 제안은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여기며 제가 아저씨의 유산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역시 아저씨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저씨의 따님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마음 아프며 그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따님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제 힘이 미치는 데까지 기꺼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아저씨께서 저희 방문에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11월 18일 월요일 4시에 아저씨 댁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손님으로 머물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머님과 따님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켄트에서 콜린스 올림. 그러니 오늘 4시에 이 화해의 신사분이 올지 모른단 말이오. 그는 의무감이 강하고 점잖은 젊은이 같소. 베닛이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애쓰겠다는 말은 마음에 드네요. 베닛 부인이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점만큼은 아주 훌륭하군요. 제인이 말을 이었다. 편지 내용 가운데 엘리자베스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은 콜린스가 캐서린 부인에게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존경을 표한 점과 당연한 의무인 자기 교구민에게 세례나 의식을 주관해 주겠다고 생색내듯이 말한 부분이었다.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자기가 상속자라는 걸 사과한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고 상속을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걸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글쎄다. 지나친 자기 비하와 과장된 자신감이 섞여 있는 이 편지만 보면 나도 그럴 것 같진 않구나. 아무튼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구나. 기대되는걸. 베닛이 엘리자베스의 말에 동의하며 콜린스를 빈정거렸다. 하지만 베닛 부인은 그 편지로 인해 콜린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사그라졌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하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베닛과 그의 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콜린스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다. 키가 크고 몸집이 제법 있는 25살가량의 젊은이였다. 또한 신중하면서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훌륭한 딸들을 둔 베닛 부인을 치켜 세우며 그녀들의 미모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때가 되면 모두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인사치레도 덧붙였다. 몇몇 사람에게는 그의 말이 탐탁하지 않게 들렸지만 베닛 부인은 선뜻 이렇게 대답했다. 참 친절도 하시지. 그렇게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가난뱅이가 될 거예요. 아주머님, 저도 한정상속이라는 것이 사랑스러운 따님들에게 부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너무 조급하게 구는 것처럼 보일까봐 지금은 조심하고 있지만 조만간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따님들을 흠모할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잘 알게 되면... 마침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말에 그는 이야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딸들은 콜린스 몰래 서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칭찬의 대상은 비단 딸들만이 아니었다. 그는 홀이며 식당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을 샅샅이 둘러보면서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가구를 자신의 소유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만 들지 않았어도 그의 칭찬은 베닛 부인을 무척 감동시켰을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콜린스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딸들 가운데 누가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느냐고 물었다. 베닛 부인은 우리는 훌륭한 요리사를 고용할 정도의 여유가 있으며 딸들은 부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조금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콜린스는 그녀를 언짢게 한 것에 용서를 구했다. 콜린스는 분별력이 있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다. 불행하게도 적절한 교육이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타고난 단점을 고칠 기회도 별로 없었다. 그는 자신이 꽤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비굴할 정도로 굽실거렸다. 헌스퍼드의 목사 자리가 빌 무렵 운 좋게도 그는 캐서린 드버그 부인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좋은 집과 꽤 많은 수입을 얻게 되자 그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롱번 지방과의 불편한 관계를 끝내려는 것도 신부감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 딸 가운데 한 명을 아내로 고를 생각이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상속자가 됨으로써 그녀들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려는 계획이었다. 이 방법이야말로 아주 관대한 처사라고 그는 생각했다. 콜린스의 계획은 베닛의 딸들을 보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첫날 저녁 그는 아름다운 제인을 신부감으로 점찍었다. 그러나 이튿날 베닛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획에 변수가 생기고 말았다. 다른 딸들은 아직 뭐라 할 수 없지만 큰딸은 곧 약혼을 할 것 같아요. 콜린스는 얼른 엘리자베스로 대상을 바꾸었다. 태어난 순서로 보나 미모로 보나 엘리자베스가 당연히 두 번째 선택 대상이 될 만했다. 베닛 부인은 그의 제안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다. 곧 두 딸을 시집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말을 거는 것조차 싫던 남자가 마음에 꼭 들었다. 그날 아침 리디아는 메리튼까지 걸어갈 생각이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메리를 뺀 나머지 자매들도 리디아와 함께 가기로 했다. 그런데 베닛이 콜린스에게 그녀들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다. 단 한순간도 입을 다물지 않는 콜린스를 내보낸 뒤 혼자 서재를 쓰고 싶어서였다. 메리튼에 도착할 때까지 콜린스는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자매들은 그의 말에 정중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어린 두 사촌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메리튼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젊은 장교들을 찾는 데에만 온 정신을 팔았다. 곧 그들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 남자를 발견했다. 신사다운 외모의 그 사람은 데니라는 장교와 함께 맞은편 길을 걷고 있었다. 키티와 리디아는 데니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와 함께 있는 멋진 젊은이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점에 볼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길을 건너갔다. 데니는 그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면서 방금 입대한 위컴이라는 청년을 소개했다. 위컴은 아주 친절해 보이는 남자였다. 얼굴도 잘생긴 데다 키도 훤칠하고 태도도 상냥해서 호감이 갔다. 그와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시와 빅리가 말을 타고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무리 가운데 베닛 집안 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다시와 빅리가 그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빅리가 먼저 제인에게 말을 걸었다.
빅리는 그녀의 병이 나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롱번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다시는 엘리자베스를 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리다 문득 위컴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목격한 엘리자베스는 잠시 어리둥절해졌다. 한 사람의 얼굴은 백지창처럼 창백해졌고 또 한 사람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기 때문이다. 잠시 뒤 위컴이 모자에 가볍게 손을 대고 인사를 했지만 다시는 답례를 하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엘리자베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다음날 저녁 베닛 집안 자매들과 콜린스는 메리튼에 사는 이모로부터 저녁 식사와 카드게임에 초대를 받았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메리튼으로 향했다. 다섯 자매는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이모부의 초대를 받은 위컴이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던 콜린스는 방이나 가구가 너무나 훌륭하다며 칭찬을 늘어놓았다. 필립스 부인은 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지만 자매들은 지루하기만 했다. 마침내 그의 이야기가 끝나고 신사들이 합석했다. 거기에는 위컴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어제 그를 멋진 남자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매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위컴은 행복한 남자였고 그의 옆자리에 앉게 된 엘리자베스 역시 행복한 여자였다. 위컴을 비롯한 멋진 신사들 틈에서 콜린스는 점점 빛을 잃어갔다. 그러나 친절하게도 필립스 부인이 이따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다시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무척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위컴 스스로 그 화제를 꺼냈다. 그는 다시가 이 지역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달쯤 되었어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녀는 이 화제를 끝내고 싶지 않아서 덧붙였다.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 더비셔에 아주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죠? 그래요. 그곳에 있는 그의 저택 펜벌리는 대단한 곳이죠. 1년 수입이 적어도 1만 파운드는 될 겁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지방과 계속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정보일 거예요. 위컴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랐다. 엘리자베스 양이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어제 우리 둘 사이에 흐르던 싸늘한 분위기를 느끼셨을 테니 말입니다. 다시 씨를 잘 아시나요? 필요한 만큼은 알고 있어요. 그와 한 집에서 며칠을 함께 보낸 적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불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와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그에 대한 당신의 말을 들으면 보통은 깜짝 놀랄 텐데요. 여기서야 가족끼리니까 편하게 얘기하신 것이고 다른 데서는 그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진 않으실 테죠. 네더필드를 제외한 이 근처 어느 집에서도 방금 제가 한 얘기를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들 그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가 너무 오만하게 굴어서 모두들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보다 그를 좋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랬군요. 하지만 그가 그런 식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드문 일일 거예요. 그의 재산이나 신분에 눈이 머는 건지 아니면 그 오만하고 위압적인 태도에 기가 죽는 건지 모르지만 보통은 그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위컴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목소리를 낮춰 계속 말했다. 어제 저를 대하는 그의 태도 때문에 무척 부끄러웠죠. 자기 부친의 소망을 저버린 채 자신의 추억을 부끄럽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화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 영국 교회 목사가 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위컴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다시 씨의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가장 훌륭한 성직 자리를 유산으로 남겨주셨죠. 그분은 그 성직 자리가 비자마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셨거든요. 제 대부이시고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신 그분은 제 장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지만 결국 그 성직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말았죠. 맙소사, 법에 위배되는 일 아닌가요? 엘리자베스는 흥분해서 말했다. 제 대부는 그것을 분명하게 유언에 표현해 놓지 않으셨어요. 다시 씨는 부친의 유언을 조건부 권고사항 정도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제 잘못을 언급하며 제가 성직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어버렸어요.
제가 흥분을 잘하고 부주의해서 가끔 그에게 솔직하게 대놓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나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가 저를 미워해서 꾸민 일이었죠.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군요. 다시 씨를 좋게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마땅히 진실을 밝혀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줘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게 얼마나 잘 대해주셨는지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의 아들에게 치욕을 주고 싶진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위컴의 사려 깊음에 존경심마저 들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태어나서 함께 자랐거든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신 다시 씨 아버지 일을 맡고 있었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모든 시간을 바쳤죠. 다시 씨가 장교님에게 공정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하네요. 그 사람은 자존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은 못할 줄 알았거든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 오만 때문에 그는 남에게 관대하고 돈을 마구 쓰며 주인 행세를 잘하고 친절한 지주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도 베풀고요. 또한 오빠로서의 자존심도 대단합니다. 자기 여동생을 아주 잘 보살펴주죠. 위컴이 대답했다. 그 동생은 어떤 여자인가요? 엘리자베스가 묻자 위컴은 고개를 내저었다. 좋아할 만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씨 집안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저로서는 고통스럽군요. 하지만 그 아가씨는 자기 오빠와 꼭 닮았어요. 매우 오만하죠. 다시 씨가 어떻게 빅리 씨와 친구가 되었는지 놀랍네요. 누구한테나 상냥하고 다정한 빅리 씨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다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아마 모를 겁니다. 다시 씨는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할 줄 아는 재주를 가졌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와 신분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잠시 뒤 콜린스가 얘기 도중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의 이름을 들먹였다. 그 바람에 위컴이 콜린스에게 관심을 가졌다. 위컴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엘리자베스에게 콜린스가 캐서린 부인의 집안과 잘 아는 사이냐고 물었다. 캐서린 부인이 최근에 저분께 목사 자리를 주셨어요. 콜린스 씨가 어떻게 그 부인의 눈에 들게 됐는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대답했다. 캐서린 드 버그 부인과 앤 다시 부인이 자매간이고 캐서린 부인이 다시 씨의 이모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혀 몰랐는데요. 캐서린 부인의 친척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도 그저께야 안걸요? 그분의 따님인 드 버그 양은 재산을 아주 많이 물려받을 겁니다. 그녀와 이종 사촌인 다시 씨가 결혼을 해서 두 재산을 합친다고 하던데요. 위컴의 말을 들으며 엘리자베스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캐롤라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다시가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을 약속했다면 캐롤라인의 꿈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그 베닛 부인이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조급해하고 딸들의 결혼 이야기에 온 집안이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셨나요? 그 당시 영국에는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문의 땅과 재산이 딸에게는 상속되지 않고 남자 친척에게 넘어가도록 묶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베니 씨가 세상을 떠나면 롱본 저택과 재산은 딸들이 아니라 사촌인 콜린스 목사의 것이 됩니다. 베니 부인과 5딸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은 여성들에게 곧 생존과 연결된 문제였던 겁니다.